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약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 범죄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 몫이 되는데 실제 그 수사 대상은 누구고 또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오늘 김상수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아까도 잠깐 저희가 선거법 당시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도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공수처 통과된 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 1차적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까지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도 받았었고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예. 기소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불기소할 수도 있고 또 기소를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다 보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해 왔었죠. 예. 그런 부분을 최초로 이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장치인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던 제도를 바꿀 수 있었다. 예. 형사소송법 246조에 보면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법도 이제 나중에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서 이 조항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결국은 공수처도 기소를 할 수 있고 특히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검찰, 경찰, 경무관급 이상, 판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해왔던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참여연대가 23년 전에 처음으로 오래됐더라고요. 예, 부패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게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예.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원한 지가 23년 됐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공약이 드디어 완성된 그런 의미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뭐 고위공직자라는 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까지 수사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만 나온 법이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그 범죄의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이 우선은 이 범죄수사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판사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사뿐만이 아니라 직접 기소까지도 공수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는 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조금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수사 제도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또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공수처법 24조 2항에 있는 예. 타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 예. 공수처에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공수처에 이런 뭐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한 정보가 다 모일 수밖에 없고 예. 또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예. 공수처에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다 모이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예. 이것 때문에 계속 야당 쪽에서는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예.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24조 2항이 가장 논의가 많이 돼 있고 야권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네.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서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와서 최진봉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공수처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된 범죄의 모든 정보가 다
공수처에 모이게 된다. 예. 그랬을 때 공수처가 독립성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뭔가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만약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공수처가 생겼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여기서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따로 또 조사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수사는 여기서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예. 검찰에서 중복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수사 인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 그 불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목적 자체가 고위공직자 관련된 비리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하도록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반드시 뭐 요청에 관계없이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걸 약간 바꿔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제 넘기게 돼 있는데 물론 요청을 하면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분명해요. 예. 그러나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네. 검찰이 만약 지금처럼 정치검찰 행태를 한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네. 얘는 마치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범죄가 수사가 다 넘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검찰이 만약에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는 조건이라면 공수처이 다든 검찰이 다든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검찰이든 공수처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예. 독립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수사하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공수처에도 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견제 장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어요. 첫째는 법률로 아예 그 법 안에 보면 청와대는 개입을 못하도록 아예 금지해놨습니다. 그럼 그 청와대가 개입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고 임명하는 과정에 물론 대통령 임명을 합니다만 예. 그중에 2명을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마지막 2명을 추천할 때 6명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네. 그 말은 야당에서 추천한 의원이 동의를 안 하면 절대 추천이 안 되게 돼 있는 구조인 거죠.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도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야당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한 당만 야당이 아니라 뭐 정의당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 네.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야당이 그러면 뭐 그게 정의당이 됐든 바른미당이 됐든 또 다른 정당이 됐든 예. 저는 공정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여당을 지원하려고 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만 보장이 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견제에 대한 부분 최준봉 교수께서 짚어주셨고요. 이제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견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의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검찰, 경찰, 이 공수처 간의 어떤 견제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서로 이제 어떤 경쟁을 벌이면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부분도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게 현재도 경찰과 검찰이 뭐 최근에도 이 감찰반원의 휴대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간 핸드폰을 경찰에서 재신청을 했다가 예. 검찰에서 이 부분 신청을 기각을 한 적이 기각하는 있었습니다. 경우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예민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과거에도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사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네. 경찰에서 이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또 그때도 당시에 좀 잡음이 많이 나왔던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예. 현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 좀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생긴다고 한다면 예.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필요하다면 이차불 요구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 경우에 검찰에서는 만약 공수처에서 이것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이것이 뭐 적법한 뭐 의견의 뭐 이런 표출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결국엔 그 양쪽의 뭐 당사자들 뭐 경관이라든지 뭐 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네. 이것은 결국에는 그 양쪽의 소모양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수사기관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업무 자체는 예.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적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네. 이런 소모전으로 가다 보면은 당연히 그
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 법 쪽에서는 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공수처 부패 수사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장 임명 등 설립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7월 출범 전까지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예전에 그 상설특검처럼 좀 유명무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예,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는 봐요. 물론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반대 의견도 많이 낼 것이고 또 이제 관련된 법안들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 형사소송법, 그다음 경찰청법 네. 두 개를 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처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당,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을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가고요. 대한변협의 회장도 들어가고 야당, 여당 2명씩 들어가는데 야당 추천에 뭐 자유한국당 추천하신 분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동의하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유명무실하게 될 것까지는 아니다. 물론 예.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분명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진행하는 과정까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새로운 상황들이 또 전개될 것이고 이제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기게 되면 이제 7월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우려들, 잡음들 혹은 이런 것들을 이미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되는 지점도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고요.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러니까 이른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입지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이 생겼기 때문에 기소권이 약화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또한 직접 수사권이 약화되고 그렇죠. 뭐 이런 우려들을 내부에서 많이 이미 표출한 바 있기 때문에요. 글쎄요, 검찰의 입지는 좀 달라질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검찰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 물론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다시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1차 종결권을 갖는다는 말은 예.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도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하고 예. 그게 혐의가 없다고 하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검찰이 반드시 수사 지휘를 해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건 검찰의 권한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이 일정 부분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경찰이 그러면 중립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경찰 간부들 중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막대한 권한과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다만 검찰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수사 종결의 권한,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이 분산됨으로써 힘이 많이 빠지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기소하고 불기소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정 부분 약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거죠. 부분과 관련돼서는 김성수 변호사께서도 마찬가지로 검찰 입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 물론 큰 틀에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현재 1차, 2차로 수사 단계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불기소견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불기소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 예. 검찰이 이걸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 수사를 불기소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검찰이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인 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대등한 관계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수사를 지금 지휘받는 단계에서 예. 이제는 경찰이 대등하게 검찰과 대등한 입장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부터는 항상 이런 시스템 1차에선 경찰이 2차에선 검찰이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검찰에서 있을 것을 바로잡는다거나 아니면 네. 검찰 단계에서 잘못이 됐다고 한다면 법원 단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1차 종결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예. 조금 뭐 수사에
수사 자체 그 수사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또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한 번의 조사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불기소 같은 경우에 한 번의 조사로 끝나고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뭐 이 이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좀 보완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이 좀 신중히 검토가 되고 예.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을 그냥 막연히 검찰의 힘을 빼고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을 대등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만 네. 볼 것은 아니어서 이 조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나 검토는 좀 신중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수정 및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 네.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공식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지 않나, 원론적인 의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정부패 대응 역량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민생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적 대응 체제를 마련하겠다.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국민을 향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그러니까 여론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생 얘기했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 부정부패 얘기했죠. 그건 네.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부정부패하고 민생 관련된 법안이나 아니면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국민들의 여론을 검찰이 신뢰받는 검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조직 내의 어떤 그 단합이랄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설치로 말미암아 검찰 내부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고 뭐 예. 대다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그런 내부의 동요를 일정 부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검찰 많은 그 수사 단계에서 제도나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도 부정부패 관련된 부분이나 선거 사범들에서 적극적으로 척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부 단속도 하려는 그런 의지가 두 가지로 함께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수처법 통과가 되면서 고위 공직자들을 현재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들 과연 영향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긴 있네요. 아무튼 혹시 모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도 변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김성수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려면 내년 7월 정도는 돼야지 설치가 네.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청와대 관련 의혹들은 그 이전에 수사가 다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있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7월에 갑자기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그때 이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 큐브 코너에서는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대해서 최진범 교수께서 한 줄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한 줄 참견 오늘 가져온 거는 사실 권력기관에 대한 뭐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거예요. 견제장치 없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권력이든 견제장치가 없으면요. 그 권력은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검찰이 다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찰,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검찰 때문에 검찰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소권이 기소 독점주의가 일정 부분 깨지면서 견제 장치를 갖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검사들이고 검찰입니다. 예. 그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불만이 아니라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과된 공수처법 향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